논산 노강서원의 강당과 도남서원의 응도당은 왜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을까? 와, 노강서원 주변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여기 원래 양쪽으로 막 집들도 있었고 지저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저렇게 멋진 집도 있고요. 저거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노강서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이게 도남서원 응도당과 함께 우리나라 유교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이죠. 도남서원의 응도당 링다오당과 노강서원의 강당경 당은 단순한 건축적 변종이나 기이한 형태가 아니다. 이 두 건물은 한국 건축사에서 고대 유교 예설 이슈에 묘사된 이상적인 건축 형태를 현실 세계에 가장 직접적이고 야심차게 구현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목재와 기와로 쓴 심오한 철학적 선언문과 같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남서원의 응도당은 그 명성이 널리 알렸지만 노강서원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이 두 서원의 강당은 공통적으로 매우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며 그 형태가 고대 유교에서 말하는 건축 원형을 따랐다는 점에서 깊은 탐구의 가치를 지닌다. 본 영상은 왜 논산의 두 서원 당당은 이토록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되었는가? 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두 건물의 디자인이 고대 건축 양식인 하옥사오를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결과물임을 입증하며 이러한 현상이 왜 유독 논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존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두 강당의 건축적 특징을 해부하고 그 설계의 바탕이 된 유교, 경전과 기호학파의 사상적 배경을 탐색한다. 이어서 이 독특한 건축 양식이 논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전반의 유교 건축과 비교하여 그 독보적 위상을 조명함으로써 논산의 두 서원이 지닌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종합. 도남서원의 중심 강학 공간인 응도당 링다오당 도를 응집시키는 집은 1633년에서 1634년 사이에 건립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비교적 큰 규모의 간결한 맞배 지붕을 얹은 구조로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일부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공인받았다. 응도당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지붕의 양측면, 즉 박공화부의 날개처럼 덧대어 설치된 짧은 지붕인 영롱이다. 이는 일반적인 한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로 건물의 외관을 독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바람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는 실용적 기능도 겸한다. 그러나 영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 상징성에 있다. 응도당은 고대 예서에서 사대부 계층의 가옥 형태로 규정한 하옥의 제도를 따라 지어졌음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영은 바로 이 하옥 양식의 핵심적인 시각적 표지이다. 즉, 응도당은 17세기 기호학파 유학자들이 상상했던 이상적인 강함 및 쟁내 공간을 현실에 구현한 건축적 모델이었던 것이다. 이 기둥은 초석 위에 그 나무 기둥 있는 거를 돌로 바꿔냈네. 교체를 했네요. 자주 습게 젖어가지고 교체를 했나봐요. 초석 위에 나무가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잘 썩죠. 저렇게 돌로 바꾸면은 교체가 좀 적죠. 거의 영구적이죠. 근데 저렇게 바꾸지 않는 건 이게 비싸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돌기둥이 되게 많죠. 돈이 많으니까 조각도 되게 많이 하고 화려하죠. 내부 공간 역시 중앙의 넓은 대청당과 양옆의 방시향으로 구성되어 하옥의 평면 구성을 따랐으며 하부는 사각형, 상부는 원형으로 다듬은 주춧돌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유교적 세계관, 즉 천원지방 티엔유엔디팡 사상을 상징한다. 이처럼 응도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고전 텍스트를 한자 한자 번역하여 세운 3차원의 논문과 같다. 그 형태는 고전 예서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인형이며 건축을 통해 철학을 실천하려 했던 당시 유학자들의 열망이 담긴 결정체이다. 775년에 건립된 노강서원 당당은 응도당보다도 규모가 커 충청남도 지역 서원 당당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평면은 응도당과 같다. 이 강당의 핵심은 응도당과 마찬가지로 양측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롱의 존재이다. 이 특징은 노강서원 당당을 응도당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며 기호지역 유교 건축의 양식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건물의 웅장한 규모와 일출목 320 양식의 화려한 공포 등은 이곳에 배양된 윤왕, 윤선거, 윤증 등
기호학파의 핵심 인물들이 지닌 높은 위상과 17세기 후반 기호학파의 번성기를 반영한다. 서원의 이름인 노강루강 자체가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의 언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곳이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는 중심지임을 자처하는 표현이다. 또한 강학 공간이 앞에 제한 공간이 뒤에 배치된 전학 구묘 첸슈의 허묘의 엄격한 배치 원칙을 따라 유교적 공간 위계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1634년에 지어진 응도당이 하옥이라는 이상을 실현한 개념 증명 모델이라면 약 40년 뒤인 1675년에 세워진 노강서원 당당은 그 이상이 지역 양식으로 정착하고 발전한 확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건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은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다. 다만 노강서원 당당은 응도당보다 더 큰 규모와 화려한 공포 양식을 갖추면서도 핵심적인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 하나의 건축적 이상이 기호학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역 양식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즉, 규모와 장식은 더 웅장했지만 그 근본적인 형태적 원칙은 충실히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하옥사오이라는 개념은 고대 중국의 예법서, 특히 의례 1위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헌들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건축 양식을 엄격히 규정했는데 하옥은 천자텐즈나 제우루허에게 허용된 궁전 양식인 전옥대무과 구분되는 경칭대보다 부사슬, 즉 사대부 계층을 위한 건축 형식이었다. 따라서 하옥 양식으로 건물을 짓는 행위는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도 학자, 계층의 존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겸양과 예법 실천의 의식적인 표현이었다. 하옥은 더 넓은 개념인 묘침제며 진줄, 즉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의 제도에 포함된다. 묘침제는 공적이고 의례적인 공간인 묘미화와 사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인 침칭의 위계적 배치를 규정한다. 서원이라는 공간에 이 원리를 적용할 때 공개적인 강학과 의례가 이루어진 강당은 묘에 해당하며 이는 강당이 웅장하고 격식을 갖춘 형태로 지어져야 할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반면 신주를 모시는 사당은 침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건축적 부활을 이끈 인물은 조선 예학의 태도로 불리는 사계 김장생 1548-1631이다. 율곡 이이와 송익길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기호학파의 정체성을 확립한 거유주류였다. 김장생의 대표 저서인 가래진맘제아리 지라는 주위의 가래를 집대성하고 보완한 예학의 정수이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고대의 이상적인 사대부 가옥을 그림으로 설명한 하옥전도사 오챈토라는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사파가 아니라 고대 원칙에 따라 이상적인 학자의 전당을 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건축 설계도였다. 점서원 응도당의 건립은 바로 이 하옥전도를 현실에 그대로 옮긴 작업이었다. 그의 아들 김집과 수제자 송시열을 비롯한 문인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 건물을 세웠다. 응도당의 영, 중앙대청과 양측의 방, 정면 옥한의 구성 등 모든 요소는 이 설계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건축 행위를 넘어선다. 17세기의 격렬한 붕당 정치 속에서 기호학파 학가들은 단지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세우고 있었다. 엄격한 문헌 고증에 기반한 순수한 고대 양식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학파야말로 공맹공명의 도를 잇는 가장 정통적인 계승자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했다. 응도당은 그들의 사상적 정당성을 돌과 나무로 새긴 선언문이었으며 17세기 지성사 및 정치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유물이다. 전종욱이 논사는 명실상부한 기호학파의 심장부였다. 수세기 동안 조선의 정치와 학계를 주도한 이 학파는 율곡 이이의 학통을 잇고 있었다. 논사는 예학의 대가들인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 그리고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길, 나아가 명제 윤증과 같은 핵심 인물들의 삶과 학문의 터전이었다. 점서원은 김장생 가문을 기리기 위해, 노강서원은 기호학파 소론계의 중심이었던 윤씨 가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처럼 한 지역에 집중된 학문적 권위와 후원 세력은 이토록 독특하고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동기, 재정적 자원, 정치적 의지를 제공했다. 현대에 이르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에 건립된 것 역시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다. 기호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예학 이슈과 의리 일리를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예리는 공허한 형식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를 구성하는 뼈대 그 자체였다. 이러한 깊은 신념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건물의 예법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려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다. 1871년 흥선대원군은 부패하고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특권 집단으로 변질된 전국의 서원들을 정리하기 위해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라는 명을 내렸다. 점서원과 노강서원은 모두 살아남은 47개 서원에 포함되었다. 서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곳에 모셔진 인물들의 국가적 중요성과 흠결없는 학문적 명성이었다. 김장생, 송시열, 윤증 등은 국가적으로 최고의 위상을 지닌 인물들이었기에 그들을 기린 서원은 철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독특하고 이념적인 건물을 탄생시킨 지성적 정치적 힘이 역설적으로 그 건물을 파괴로부터 보호한 힘이 되었다. 두 서원의 건축적 독창성과 역사적 생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만약 덜 중요한 인물들을 모신 서원이었다면 이 독특한 건 시원에는 다른 나라의 유교 유산에도 이런 건축 형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서원이라는 교육기관과 의뢰 같은 문헌적 기반은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명청시대의 건축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유교 건축 문묘, 서원 등은 거대한 규모, 엄격한 축선 대칭,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황제 국가의 강력한 권위를 반영한다. 역사적인 서원 시의원은 많이 남아있지만 기호학파 학자들처럼 고대의 특정 하옥 형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은 유교를 수입했지만 그 건축적 표현은 고유의 양식과 깊이 융합되었다. 서원조 슈엔자오, 슈인즈쿨이라는 용어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다다미, 미다디문, 도코노마 좌너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무사 및 승려 계층의 주거 양식을 지칭한다. 일본의 유교 공간은 사찰이와 성곽 내에 통합된 경우가 많으며 정원, 비대칭, 자연 재료의 사용을 강조하는 선찬 불교, 미학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하오, 부활과 같은 건축적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유교 유적인 하노이의 문묘부인 미은은 배치와 핵심 개념에서 강한 중국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특한 지붕선, 토착적인 문양, 음양 조화를 강조하는 철학적 해석 등 뚜렷한 베트남적 미학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후대에는 프랑스 식민지 양식의 영향까지 더해져 혼합적인 양식을 띠게 되었다. 이곳 역시 고대 하옥을 복원하는 전통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하옥 양식의 강당은 범판 동아시아적 유교 건축 형태가 아니다. 기는 지극히 한국적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기호학파 고유의 현상이다. 이 양식의 존재는 동아시아 전반의 건축 경향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학자 집단의 고유한 지적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김장생을 필두로 한 기호학파 학가들은 고전 해석에 기반하여 학자에게 올바른 전당의 형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매우 엄격하고 텍스트에 기반한 건축적 복고주의를 실천했다. 이러한 종류의 학술적, 복고주의적 충동은 동시대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원 건축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도남 서원과 노강 서원의 강당이 독보적인 이유는 건축을 예학 연구의 연장선으로 보았던 한 지역의 강렬한 지적 운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산이 논산에 보존된 것은 철학이 문자, 그대로 풍경 속에 건축된 한 특별한 순간을 지켜낸 역사적 우연의 결과이기도 하다. 도암서원과 노강서원에서 구현된 하옥 양식은 17세기 기호학파의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건축물이지만 이후 조선 건축의 주류가 되진 못했다. 그 이유는 실용성의 문제와 더불어 17세기 이후의 사상적, 건축사적 변화에서 복합적으로 찾을 수 있다. 하옥의 핵심인 넓은 중앙 대청과 양옆의 방구조는 많은 인원이 모여 강학이나 의뢰를 행하기에는 이상적이었으나 일상적인 거주나 소규모 학습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기후에서 거대한 대청은 겨울철 난방이 어려워 실용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 또한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채광이나 통풍 같은 세부적인 환경 조절이 복잡해진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측면에 영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실용적 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의 구조가 주는 불편함이 이 양식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오, 건축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무너진 사회 질서를 예를 통해 바로 세우려 했던 17세기 기호학파의 강렬한 복고주의적 열망의 산물이었다. 즉, 건축을 통해 고대 성현의 이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려는 이념적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지성계는 관념적인 양 논쟁에서 벗어나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학 사상이 부상했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건축에도 영향을 미쳐 고대 예법의 문자적 재현보다는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더불어 17세기 이후 서원의 기능이 강학 중심에서 선현에 대한 재앙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강학 공간의 이념적 형태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건축 양식은 시대의 미감매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를 넘어가면서 조선의 건축은 점차 장식성이 강해지고 기교가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암서원과 노강서원 모두 맞배지붕이라는 기본 형태를 공유하지만 노강서원의 규모가 더 크고 장식이 화려해진 것에서 시대적 미감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후 시대의 건축물들은 공포공바오의 형태가 더욱 화려해지고 다양한 조각으로 건물을 장식하는 등 하옥의 고졸고조하고 절제된 미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하옥 양식은 후대 건축가들에게는 다소 구시대적이거나 지나치게 소박한 형태로 여겨졌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하옥 양식의 쇠퇴는 단순히 실용성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 시대의 특정 학파가 주도했던 강렬한 이념적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했기에 그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열정이 사라지자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었던 완결된 사건에 가까웠다. 실용성의 문제, 실학에 대두라는 사상적 전환, 그리고 장식성을 선호하는 건축 미학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독특한 건축 양식은 논산의 두 서원에 그 기념비적인 흔적을 남긴 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 것이다. 논산동암서원 응도당과 노강서원 당당의 독특한 형태는 건축적 기행 지식이 아니라 목재와 기와로 쓰인 역사적 기록물이다.
두 건물은 기호학파가 예약 리슈에 바친 심오한 헌신을 물리덕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한 건물의 외형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여정은 우리를 17세기 조선의 지성과 정치의 심장부로 이끈다. 이 건축물들은 사상이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철학적 논쟁과 지역적 정체성을 그 독특한 형태 속에 보존하고 있다. 결국 논산의 두 서원은 우리가 그 안을 거닐 수 있는 철학 그 자체이다.